중국 경제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중국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기와 버냉키 패키지가 생각보다 큰 파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쪽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더 거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죠. 네, 기대도 많았습니다는 선진 3개국의 양적완화 정책.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는 유럽은 무제한 국채 매입, 그 다음에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그리고 일본은 그 자산 매입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는 맥락은 대부분 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이렇게 일관 통일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증시 보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드라기 패키지는 실제 자금을 공급해주지 않는 불쾌화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고요. 버냉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400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을 대상으로서 매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역시 기대가 이렇게 되려면 이런 정책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줘야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데요.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일본의 엔고 재진책은 지금 최근에 보면 유럽계 이탈했던 자금이 일본으로 몰려가면서 일본의 엔화가 상당히 강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다 정부가 엔고 저지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과가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 이것이 전 세계 이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말씀대로 중국이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추석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아마 매스컴을 쭉 들어보면 외신이든 국내든 간에 중국 경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재정절벽 얘기를 말씀드린 데 이어서 중국의 경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역시 우려되는 경제 지표들이 모습이 많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제조업 PMI 지수가 50 밑으로 2달 연속 떨어졌어요. 이제 PMI 지수는 일전에 한번 조 기자께서도 자세히 언급해 주셨습니다는 50 밑으로 떨어질 때는 경기 둔화를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2개월 연속 지속되다 보니까 중개 주력 산업이 시청자 여러분 뭡니까? 서비스 산업보다는 역시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50 밑으로 2개월 연속 지속되는 것은 중기 고도 상승 과정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많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 산업 역시 중국은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8월 달에 2.7%입니다. 2.7%는 아주 낮은 수치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제조업과 함께 수출 산업도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 그다음에 중국 내부적으로 어떠냐 했을 때는 내수 판매와 관련된 소매 판매가 금융위기 위의 최저다. 그렇다고 보면 외수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으면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중국이 조만간 발표될 거예요. 중국은 이제 통계가 일어나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거로 보는데요. 7% 초반. 그리고 어떤 일부 기관은 미국의 것은 6%로 내려야지 않았냐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되면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미 글로벌 증시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단어가 언급이 될 정도로 중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상 외로 빨리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경로상 위헌적 성장 단계에서 내연적 성장 단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각종 혼잡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성장을 둔화시킨다 하는 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역시 중국은 수출 산업이 잘 되고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잘 될 때는 역시 최대 수출 지역인 유럽에 대한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최대 수출 지역이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것처럼 경제 핵심국의 실물 경제 전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8월 달에 수출이 2.4% 떨어져. 이게 2.4%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그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 되면 경제 구조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요. 구조 조정은 역시
카리스마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사회주의 경제상 통제력이 정부에 집권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근데 새 지도자 교체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들은 사실 새 지도자부에 넘기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도부 교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는 점, 이런 것도 원인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경기부양책이 중국이 나왔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언론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때는 새로운 것이 없을 때는 재탕 삼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중국도 그동안 나온 정책들이 재탕 삼탕 정책, 이런 정책들에 경기부양책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인접국 간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면 일본과의 그 센카쿠를 결수한 분쟁 문제, 이것이 벌써부터 IMF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향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까지 지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영토 분쟁, 이런 것이 중국의 사회주의 경로상 본질적으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과 함께 최근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그 밖의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정권 교체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 새로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 위안화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것이 아마 이런 그 스마트머니들의 행방, 이런 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자금이 이탈하면 중국에 몰려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는, 네. 최근에 일본으로 몰려가는 사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 내 투자했던 일부 스마트머니를 비롯한 한머니 자금들이 7월 이후에 꾸준히 이탈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한머니들이 이탈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절상보다는 절하 추세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했는데요. 최근에 위안화 절하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중국이 위안화가 절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 중국이 지금 대외 정책 과제에서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를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한머니가 이탈되고 위안화가 절하 추세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절하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대돼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서 달러 약세를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중국 정부가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환율 경쟁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브라질과 중국이 주도가 돼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같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식으로 이게 맞불장 정책이라 해서 좀 더 정도를 좀 높여가지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돼 있느냐, 그러면 환율 전쟁이 안 일어난다. 돼 있느냐 하는 데서는 안 돼 있다. 또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때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중국 경제의 앞날을 보는 시각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임계점이 있을 때는 향후에 중국 경제 보는 시각이 그동안 보는 시각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경기 논쟁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연착륙, 경착륙 논쟁.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설들은 대부분 다 경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런 쪽의 사설을 오늘자도 싣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경착륙, 연착륙 논쟁. 그다음에 중장으로 발전구조상의 미들 인컴 트럼 문제, 중진국 함정 문제. 그다음에 2014년에는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퍼펙트 스톰 문제. 그래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이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는 그동안 얘기했던 시각들이 전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이건 비단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질적으로 꺼내는 시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이 틀렸다 하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봐라, 내가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가장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예측치가 아직까지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이 네.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 앞날을 얘기할 때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루이스 전환점이 중국 경제를 앞으로 전망하는 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 중국이 이렇게 최근에 경기 논쟁, 단기적인 연착륙, 경착륙 논쟁,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들 인컴 트랩 문제에 빠지느냐, 이 문제 있을 때는 루이스 전환점 얘기가 항상 얘기 나오거든요. 루이스 경제학자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으로 사회주의 경제상 extensive growth fast, 즉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내연적 성장, intensive growth path로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적 성장단계에서 고도 성장을 유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잉여 노동력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다는 위원적 성장 단계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양적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양뛰기 경제다. 중계 대학진 운동에 표현한 것처럼 양뛰기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도 성장을 유지할 때는 잉여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데요. 네. 해외에서 이렇게 중국에 임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미국처럼 잉여 노동력을 어디서 공급해야 되냐면 농촌 지역에서 공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 고도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렇게 가는 요게 바로 이제 네.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보면 한계에 맞았느냐? 한계 되었다면 이게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도달했으면 추가적인 잉여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임금이 폭등한다. 임금이 폭등하면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위원적 성장 단계 근본적으로 한계를 맞으면서 단기적으로 경착력, 중장기로 미들인컴 트럼프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보면 내연적 성장 단계로 중국이 좀 빠르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를 볼 때. 그리고 중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 여기 중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 것은요. 화인 경제권을 위해서 한민족이 인접에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화인 경제권을 나가는 경제 중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떨어진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족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이민 정책 모습이 서로 결부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런 연착륙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사실상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가 침체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받는 이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중국의 문제가 우리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한 것은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보면 대중국 수출이 24% 상당히 높죠. 지역 편준화 이런 문제가 많이 시정되긴 했습니다는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올해 수출 증가율이 의외로 좀 이렇게 빨리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세로 반전된 상태거든요. 네. 전체로 보면 우리 수출 증가세가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는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아마 상당 부분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문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하주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경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하는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과거에는 중국의 성장하면 우리는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이런 각도에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이 떨어지면 우리는 얼마큼 떨어질까 이게 이제 분석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1%포인트 중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4%포인트 떨어진다. 성장률 탄력성이 0.4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지금 상태에서는 수출 지역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더 증대와 함께 내수 확대 문제, 특히 내수 확대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확대 문제와 관련된 이런데요. 우리도 대선과 결부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리스크가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